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4월 4일 목요일입니다. 이 북한이 개성공단의 문을 절반 걸어 잠갔습니다. 어제부터 이 남측 노동자의 개성공단 진입을 막은 채 개성공단에서 빠져나가는 것만 허용을 한 거죠. 자,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분명 부당합니다. 남북교류의 기본인 정경분리 원칙을 위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유라는 것도 그들만의 논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하지만 북한의 조치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북한의 손가락질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전혀 생산적이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평화 관리를 위해서 끌어안고 가야 하는 대상이 북한이라면 다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건 대화여야겠죠. 이런 인식은 미국과 중국도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의 캐리 국무장관은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 후에 남북관계의 개선은 비핵화를 위해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이 장혜수의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어제 이 주중 남북한 대사를 따로 불러서 이 도발을 경계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사실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는 통 큰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국내 보수 여론 눈치를 볼 게 아니라 과감하게 그리고 선제적으로 남북 대화를 통한 긴장 완화에 나서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거듭 말하지만 이것 말고는 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네, 국민행복기금이 출범을 했습니다. 하지만 출범 이후에도 논란은 끊이지 않았죠. 특히 이 논란의 핵심은 이게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제 금융위원회가 일종의 반박성 보도 자료를 내놓고 그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이런 요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한번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4.1 부동산 종합대책, 여기도 상당히 허점이 많은 걸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윤경 에듀머니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네. 네. 자, 어제 금융위원회가 반박성 보도 자료를 내놨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도덕적 해이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6개월 이상 그 신용대출 연체자에게 탕감해 준다.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뭔 소리냐? 금융위원회 반박은 이런 거였습니다. 2월 말 현재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자다.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야기를 꺼낸 게 작년 11월이니까 그럼 어떻게 미리 알고 그럼 연체했겠느냐? 그건 너무 뭐냐면 갖다 붙이는 거 아니냐? 물론 이런 표현은 안 썼습니다만 네. 이런 요지로 반박을 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도덕적 해이 논란이 빚어진 것 자체가 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금융위의 반박도 사실은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이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정부가 하겠다고 할 때, 네. 사실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우려에 대해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이게 이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 그다음에 연체자들의 문제를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접근 방식으로 사실 해야 된다, 풀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데, 도덕적 해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그래서 이렇게 피했고 저렇게 피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궁색하다. 예, 궁색하다는 생각이 들고 설득엔 이미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 도덕적 해이 논란 자체가 금융권에서 너무 언론을 통해 프레임을 자기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도덕적 해이 그거에? 네. 금융권이 주도해서 만든 프레임이다? 그렇죠.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이렇게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 문제는 좀 틀렸다. 네. 그 문제 제기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정부 편드냐 자꾸 이러는데 정부를 편들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문제를 비판을 할 때 정확한 지점을 비판을 해야지 잘못된 지점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가계부채 문제가 이렇게 그 크게 심각해진 원인에는 뭐 이렇게 빚도 자산이다라고 떠들었던 일부 언론과 그다음에 그 언론을 통해서 그런 논리를 유포했던 금융권의 그런 여러 가지 그 과잉 신용 공급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 있고 사실은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 첫 번째 금융권의 이렇게 그 무분별한 대출 행위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먼저 제기가 되는 것이 정상이죠. 근데 지금 사실 그 국민행복기금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 대상자들 보면은요 저소득층이고요. 분명히 저소득층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체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번 돈으로 빚을 감당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안 갚는 게 아니라 못 갚는다는 거죠. 근데 마치 뭐 안 갚으려고 작정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요. 채무자들 만나보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빚을 갚으려고 해서 문제입니다. 안 갚으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뭐 이런 구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그냥 채무 사실 자체가 아예 백지화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못 갚고 그래서 구제를 받게 되면 이후에 신용에 있어서 엄청난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6개월간 연체를 하면서 채무 독촉을 견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채무 그 채권 추심의 그 고통은요 하루도 견디기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작정을 했다. 세상에 무슨 뭐 몇 억을 깎아줍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그 용어에는 갚을 능력이 있는데 나중에 탕감이 줄지 모르니까 배째로를 한번 가보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건데 네네네. 지금 그 거의 절대 다수는 안 갚는 게 아니라 못 갚는 거다. 그렇죠. 도덕적 해이가 아니다 전혀. 네. 이런 말. 그러니까 주고받는 논란 자체가 쓸데없다. 네, 사실은 문제 제기가 잘못됐다는 거죠. 국민행복기금은 제가 처음에 그 선거 끝나자마자 여기 방송할 때도 그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오히려 대상자가 너무 사실은 이렇게 한계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 정확하게 행복기금이 빚을 완전히 없애주는 게 아니라 조정을 해주는데 최대 50%까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 10%, 20%, 30% 이렇게 조정이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은 나머지 그 50%. 도 못 갚는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 사람들이 과연 빚을 좀 줄여주는 게 필요한 거냐, 아니면 파산 면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한 거냐? 그때 그 말씀하셨죠. 그래서 파산 면책으로 가는 것이 맞는 대상자들인데. 실제 그 신용회복위원회도요, 이렇게 빚을 조정해 주잖아요. 워크아웃을 해주고 남은 빚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는 사람이 중간에 탈락한 사람이 30%가량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많습니까? 네. 그리고 완료한 사람이 20%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포기하게 되면은 빚 좋은 개설구네. 그렇죠. 포기하게 되면은 이게 다 연체이자까지 그동안 그 기간에 따라서 폭탄이 돼서 날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럼 재윤경 대표의 말씀은 지원할 거면 확실하게 해라. 그러니까 못 갚는 사람 못 갚게 탈출구를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건 뭐 죽으란 얘기냐는 거죠. 목숨 걸고 뭐 빚 갚아야 되느냐. 빌려준 사람의 책임 묻지도 않으면서 이런 잘못된 관해. 사실은 못 갚을 때 못 갚게 하는 게 빌려준 사람의 책임을 묻는 방식입니다. 네가 그러니까 신중하게 빌려줬어야지 라고 해야 된다는 그래서 거죠. 이제 은행이라든지 금융권 책임이다. 네네. 역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펀드 투자를 했는데 그게 원금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은 은행을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추심해가면서 원금 내놓으라고 합니까? 안 하고 못 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은행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이 쓰려서 그냥 입맛만 다시죠.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은행에서 배째라는 식이잖아요. 네가 신중하게 투자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투자자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논리로 니네가 신중하게 대출해줬어야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못 갚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법원이 판단을 하든 아니면 공적 어떤 채무조정기구가 판단을 하든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은 더 이상 갚으라고 이렇게 쪼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좀 제가 하나 좀 여쭤볼 게 있었는데 지금이 그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자가 보면 신용대출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담보대출자는 아니에요? 담보대출자가 제외됐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좀 일단 거기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나라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그냥 웬만한 직장 다니고
웬만큼 월급 받는 사람 아니고서 신용대출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신용대출을 우량한 어떤 마이너스 통장 예. 그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 이 여기서 사람들 얘기하는 신용대출이라고 하면 어떤 신용대출은 카드 대출, 카드론도 있고요. 겁니까? 캐피탈도 있고요. 그런 것까지 다 아, 포괄하는 예, 겁니까? 맞습니다. 그럼 돈이 없어 계속 카드 돌려막기 그렇죠. 오고. 네. 그럼 이해가 되죠. 네네. 저는 그래서 신용대출, 야, 웬만하면 신용대출 받기 힘든데 이게 네네. 뭐냐 이렇게 했는데 네. 그게 아니군요. 네, 어허. 마이너스 통장 발급받는 분들은요. 예. 그럴 수 있는 소득이 이렇게 전제된 분들은 이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럼 담보대출이 빠진 게 왜 문제입니까? 담보대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 그 구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실채권을 그 국민행복기금이 싸게 매입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100만 맞아요. 원짜리 채권이면 맞아요. 8만 원에 예. 매입한다. 담보채권은 이제 좀 그 회수 가능성이 높잖아요. 아무래도 담보물로 나중에 그냥 회수해버리면 되니까. 그 담보채권은 그 부실채권 시장에서 한 70% 가격에 거래가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높네. 높죠. 예. 회수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담보물이 있으니까 70%에 사서 예. 뭐냐면은 탕감 방식이 아니라 그 이자 정도를 좀 줄여주고 예. 그 장기간에 걸쳐서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예. 채무 재조정 해주면 되는데요. 예. 이게 국민행복기금에는 빠졌고 또 4일 어저께 4월 1일 그 저기 부동산 그 대책 예. 하우스포 예. 대책에는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행복기금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예. 캠코가 하기는 한다. 어. 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부실채권 방식으로 인수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네. 그렇게 하겠다는 건지 아닌지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4.1 부동산 종합대책에 나와 있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크게 그 이제 거래 활성화 방안이 하나 그렇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하우스푸어나 렌트푸어를 지원하겠다 예. 이런 예. 게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뭐 하우스푸어 지원 방안은 뭐 그 합리적인 그래도 내용이 좀 그렇습니까? 포함이 돼 있는 예. 것이 사실이고요. 예. 근데 렌트푸어는 굉장히 황당한 여전히 이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서 대신 대출해 줘야 된다. 이거를 고집하는데 그 집주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인 동기를 집주인에게 뭐 소득공제 혜택을 주거나 네. 그다음에 뭐 양도소득세를 좀 이렇게 면해 주거나 이런 세제 지원 조건을 강화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네. 예, 지금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위해서 대출해 줄 만큼의 여력이 될까? 네, 이것도 좀 걱정이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크게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구제책으로 보기엔 좀 이렇게 문제가 있고요. 입장 어쨌든 바꿔서 그것도 빚인데. 예. 네. 입장 바꿔서 제가 집주인이라도 소득공제 조금 해준다고 해서 그러면 몇 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뭐 대출을 내 이윤으로 받는다? 저 같으면 안 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한도도 그게 3천, 5천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일단 돈을 빌려서 전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그 발상부터가 좀 잘못됐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전세금이 안 올라갈 수 있도록 사회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거지. 아니, 그럼 얼마나 집주인 좋겠어요. 너 많이 올리고 올린 만큼 네가 빌려줘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이 어딨냐는 거죠. 저는 네. 이건 정말 웃음거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그런 정책을 내놓는 관료들은 뭡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전세값을 올리는 자유를 허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전세값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막 분노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전세값을 못 올리도록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공정임대료 제도라든가 유럽처럼 뭐 이렇게 집주인에 대해서 좀 일정 정도 규제를 하고 혹은 집주인이 전세를 그 전세값을 올리지 않도록 임대료를 올리지 않도록 하는 유인책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쓸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아무래도 이제 자꾸 요구를 해야 되겠죠 시민들이. 그 2, 3년 전에 전월세 상한제 입법 논란이 한창 논란이 된 적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 논란이 뒤에 되다가 어떻게 됐죠? 그냥 유야무야 된 거죠? 네, 그 어쨌든 지금의 여당이 그때도 이제 반대를 했고 예. 지금도 반대를 하고 있고 예. 뭐 시장 논리에 맞지 않다. 그런데 그러면 집주인이 대신 세입자를 위해서 대출해주고 그리고 소득공제해주는 건 시장 논리에 맞는지 그렇죠. 예,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그런 방안을 하면 거기 이제 제도화되고 그러면 더 오히려 원천적이고 근본적인 방책이 될 텐데 이걸 안 쓰는 이유는 결국은 마인드가 가진 사람 중심으로 가 그렇죠. 있다. 이렇게밖에는 네. 볼 수 없는 건가요? 관료들이 집주인이 많은 거죠. 그런 겁니까? 네. 그럼 조금 더 나가보죠. 그러면 전세를 마음껏 올릴 수 있는 자유는 허하는 대신에 이제 그 세입자들에게는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전세가가 오르다 보면은 더 이상 네. 못 버티고 집을 사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네, 이런 네. 것도 좀 깔려 있다고 봐야 될까요? 뭐 그 유인책이 이번에 그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에 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양도소득세 깎아주고 취득세 뭐 네,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예.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데 그걸 거래해서 그 발생한 차익에 중과를 했잖아요. 그렇죠. 세금을 더 때렸죠. 예, 예. 그걸 아예 폐지시키겠다 이렇게 예. 지금 정책을 내놨고 저는 국회가 이거 통과시키면은 진짜 쫓아가서 점거농성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한마디로 아니 우리 소득세 깎아주는 정책 한 번이라도 나온 적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아니 경기가 어렵고 지금 빚이 이렇게 많으니까 소득세 깎아주고 일하는 사람들 근로의욕을 이렇게 북돋아주기 위해서 좀 소득세 깎아가지고 당신들 소비 더 하면 나라 경제가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거 굉장히 엄청난 정책인데 예. 한마디로 불로소득세는 깎아주고 예. 예 그다음에 일하는 노동소득세는 예 계속 높이는 방향으로 이게 말이 되느냐. 근데 워낙 이게 이제 그 어다 보면 어느 순간 내성이 생기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맨날 들고 나왔던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그게 그 참여정부 때까지만 해도 우리 참여정부에 대해서 뭐 부동산 책임론을 많이 제기하는데 사실 그래도 그때는 이제 정부가 막으려고는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도 네, 맞아요. 예 했었죠. 그때 만들었고 그다음에 종부세도 만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집부자들을 좀 근절하겠다라는 건 정책에는 의지는 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크게 실효성을 못 가져서 그렇지.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 MB 정부 때부터는 줄기차게 세제 완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집부자들에게 불로소득을 마음껏 예, 챙길 수 있는 기회를 공간을 열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저는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면 무조건 내는 게 아니라 살 때보다 집값이 올라서 차익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양도소득세를 내야 될 상황입니까?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시그널이죠. 그러니까 지금 양도소득세는 건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은 취득세, 예.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을 좀 깎아주겠다 그러면 사는 사람이 늘어날 수는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거래 활성화에서 파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 사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죠. 예, 그게. 그러면 사는 사람한테만 좀 일정 기간 예. 뭐 이렇게 좀 거래세를 좀 완화시켜 주겠다. 예. 그러니 좀 집값이 좀 어느 정도 떨어졌으니 전세값에 그 시달리느니 차라리 집을 사라. 네네. 뭐 이런 거는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대신 이제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자산에 있어서 보유세는 좀 강화하고 이게 선진국형이거든요. 그래서 취득세는 거래세는 좀 완화해주고 예. 그다음에 보유세는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 근데 문제는 이번에 그 취득세 깎아주는 거는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하거나 이럴 네. 경우에? 근데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단계적으로 장기적으로 완화시켜 나가고 상대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이런 정책이 아니라 그냥 집 처음 사는 사람은 그냥 그 올해까지 한마디로 뭡니까? 올해까지 그 전세 때문에 골치 아프면은 빚내서 집 사라. 그래서 이제 이 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일단 거래세 깎아주고 그다음 아예 없애주는 거죠. 취득세 없애주고 그다음 또 하나는 LTV라고 해서요. 예, 그거 좀 완화해. 예, 대출을 마음껏 낼 수 있게. 그리고 네. 금리 조금 깎아주고. 금리 좀 깎아주고 대출을 마음껏 낼 수 있게. 네. 그리고 DTI도 뭐 은행 자율에 맡긴다. 근데 이거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네. 그 약발이 좀 먹힐 거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그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약발이 먹히면 큰일 나는 거고요. 네, 큰일 왜요? 나는 겁니다. 결국은 아니 저는 되게 논리적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정책이 한쪽에서는 빚탕감해주고 한쪽에서는 빚내서 빚내라? 투기해라 이 얘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투기를 하라는 시그널도 그거예요. 그 거래세 깎아주고 돈 마음껏 빌리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집 사갖고 집값이 앞으로 오르면 양도 차익에 대해서 또 비과세 해줄게 네.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투기를 조장하는 건데.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기업들도 돈 있는 기업들 이렇게 부동산 사업하면은 이 일반 법인세 해주겠다, 양도세 중과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 이제 한마디로 빚내서 투기해라. 뭐 이런 정책인데 한쪽은 그 탕감해주고 한쪽은 빚내라고 얘기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젊은 층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요즘 젊은 층이 아무리 빚내준다고 하더라도 집을 살 여력이 있느냐? 여력이 없으니까 돈 빌려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규제하는 게 DTI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은행에서 알아서 그러니까 40% 이상. 그러면서 금융위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쪼겠죠, 은행을. 니네 빨리 대출해줘. 대출해줘. 이렇게 쪼겠죠. 그러면은 분명히 이 사람이 젊은 친구가 돈을 빌리면은 이거 좀 부담스러울 텐데 소득의 40% 넘어갈 텐데 그렇죠. 이자 비용이 근데도 빌려줘야 되나 하는데 막 쪼으니까 할 수밖에 없겠죠, 은행은. 그렇죠. 예, 그럼 또 부실을 만든다는 거죠.
그럼 또 나중에 가면 또 이제 탕감해 줍니까? 그렇죠. 또 이제 뭐 악순 아닙니까 이게? 예, 그 사람이 이제 이 빚 때문에 채권 추심에 쫓겨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다 할 때쯤에 죽지 않을 만큼만 거의 노예를 재생산하는 시스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농반 진반으로 그런 얘기예요. 자본주의의 특성이 뭐냐? 죽지 않을 만큼이다. 네. 죽지 않을 만큼만 임금 주고. 네. 그죠? 네,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아주 격하게 동의하시는 지금 표정을 짓고 왜냐하면 근데도 많은 분들이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죠. 예. 지금 어제 그 뉴스가 났잖아요. 우리나라 서울에서 3시간에 1명꼴로 자살한다. 예. 그래서 뉴욕의 5배다 자살률이. 이 자살의 이 통계 분포를 보니까 가장 많은 그 이유가 원인이 경제적 사유입니다. 그거죠. 네. 예. 근데 경제적 사유에서도 또 가장 많은 게 아마 빚 때문일 거고. 그렇죠. 빚 문제에서도 가장 큰 게 빚독촉의 문제일 거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 있는 사람에게 우리나라가 천국이래요. 네, 맞습니다. 네. 어딜 가 봐도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대요. 돈 많은 사람들이. 네. 이거는 뭐 팩트가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 키프로스 사건 때문에 떨고 있는 부자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네, 저는 그냥 저 혼자의 상상인데 네. 조세정의 네트워크, 그 영국에 있는 조세정의 네. 네트워크에서 네. 이 세금 회피 지역에 예. 은닉된 그 부자들의 자산, 예. 은닉 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중국이 1위고 러시아가 2위고 3위가 우리나라. 오. 예. 그래요? 예. 그래서 두 앞에 국가들은 그래도 좀 부패 정도가 좀 높은 국가들인데 예. 우리나라는 그래도 많이 민주화됐다고 하는데 예. 그 은닉 자산이 3위다. 세계 3위. 오. 그리고 그 은닉 자산 중에 상당수가 키프로스에 있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네. 키프로스에도 적잖은 돈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거기다가 예금 과세를 해버리겠다고 해버렸으니. 그럼 은닉 자산이 뭐 한두 푼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때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게 우리나라 GDP의 70% 정도 규모였던 것 같아요. 네. 진짜요? 네, 네. 어마어마한 나중에 돈이죠. 팩트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뭐 낙마기는 그 했습니다만은 그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이제 그 내정됐던 사람도 해외에 뭐 비자금 그렇죠. 계좌를 갖고 네, 있었다고. 네, 네. 그래 놀랐어요 저는. 네. 저분은 재벌 총수도 아니시고 네. 교수님이신데 또 저런 분들도 저렇게 하는구나. 네. 예, 놀랐습니다. 아무튼 제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그 국민행복기금에 대해서 비난의 화살을 채무자에게 돌리지 마라. 이게 왜 같이 그 어려운 사람들끼리 서로 손가락질하고 그러지 말고 정말 비난의 화살은 이 정책을 잘못 피고 있는 정부 당국과 그다음에 사실상의 금융권의 이 탐욕, 이 과잉 대출이죠. 그 미국에서는 약탈적 대출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사실 이제 금융위기 터졌을 때 제일 먼저 금융권에 대해서 그 책임 대출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토론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그 핀란드의 미녀들의 수다에 나왔던 따로 씨. 예, 따로 씨가 저희가 인터뷰도 했어요. 예, 한번 그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핀란드에도 이런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있는데 핀란드에서는 이런 채무조정 프로그램 때문에 도덕적 해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다. 네, 왜냐하면 당연히 채무자들은 빚을 갚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뭐 소수의 사람이 회피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극소수의 문제를 일반화시키는 건 이거는 너무 사회 불신을 가중시키는 거고 그러면 정말 그 새 출발이 필요한 사람에게 아무런 어떤 안전망을 공급할 수가 없고 그러면 사람들 그 절망에 내몰린 사람들이 결국은 사회에서 뭔가 이렇게 인격적으로도 퇴출당한 느낌. 그래서 결국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지 않느냐. 재윤경 대표는 저번에 나오셔서 그렇고 오늘 또다시 파산면책으로 가야 된다고 거듭 주장을 하셨습니다. 근데 왜 이걸 안 받아들일까요? 파산 면책 같은 경우 은행들이 싫어하죠. 은행들이 싫어해서 네. 왜냐하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니까. 은행이 책임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파산 면책을 용이하게 해주면 은행들이 사실은 또 이 국민행복기금과 같은 방식으로 돈을 벌어요.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3개월이나 6개월 이상 연체하면 은행이 100만 원짜리 채권을 8만 원에 팔죠. 근데 그걸 누가 사느냐? 누가 사느냐 하면요. 이렇게 자산 유동화 회사가 사요. 맞아요. 근데 그 자산 유동화 회사를 사실은 은행들이 출자했다. 맞아요. 네. 근데 그 대표적인 회사, 은행들이 출자한 그 회사가 그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한 회사는요 30명 직원인데 순수익만 1,200억인 거예요. 네. 남는 돈이. 와, 그럼 1인당 도대체 그러니까 수익률을 가지고 매출액이 도대체 엄청난 거죠. 엄청 네. 우량 회사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한시적으로 그 자산 유동화 회사를 하기로 해서 출자를 했었대요. 근데 상장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 회사가? 네. 사실 여기에 제동을 걸어야 된다. 저는 한편으로는요,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하면서 캠코가 그럼 부실채권을 다 사라. 예, 그 유한코나 뭐 이런 이 은행 출자의 자산 유동화 회사는 좀 제끼자. 아니 왜 그 이 손에서 돈 벌고 저 손에서 또 돈 벌고 그러고 있느냐. 그러면 캠코가 사서 캠코는 만약에 수익이 발생하면 공기업이니까 그렇게 뭐 주주들한테 배당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다시 또 뭐냐면 사회적으로 또 쓰지 않겠느냐. 네. 예. 그 수익률이 발생하거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조 5천억이 세금 아니고요. 세금도 아니고 그 원래 그런 사업 하다가 남은 돈이고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이렇게 채무조정 프로그램 하면 또 돈 남습니다. 네, 돈 남는 거 가지고 또 사실 이렇게 공적인 어떤 그 채무자나 이런 복지 프로그램 같은 걸로 좀 재원을 써야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은행 출자 자산 유동화 회사가 돈 버는 것보다는 국민행복기금이 낫다.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 관료 같은 경우는 못 사는 서민보다는 은행을 더 중시하는군요. 은행의 단순화시키면. 압력에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갇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하겠다 그러고 그렇게 셉니까 은행도 정부와 관계에서? 굉장히 센 것 같아요. 관료들이 퇴직하면 갈 곳이지 않을까. 역시 그 문제죠. 네. 역시 그 문제죠. 네. 알겠습니다. 보험이죠. 자, 그나저나 이 국민행복기금 이런 데로 간다고 그러는데 국회가 이 부동산 대책도 그렇고 국회가 끼어들어서 조금 조정하거나 변경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국민행복기금은 국회에 법제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마 고민하고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건 뭐 한시적으로 한다는데 굳이 법제할 필요 있느냐.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 대책 아까 재윤경 대표는 이 양도소득 이건 하면 가서 농생이라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이제 어쨌든 야당 의원들이 아주 가열차게 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네, 매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창익의 인권 이야기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자,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오늘은 CCTV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 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수갑 얘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수갑이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수갑을 채우면서 이게 조여지는 현상 때문에 심지어 살이 패이고 뼈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최소한 피멍이 들거나 뭐 손목 저림, 손목 저림 같은 건 몇 달 동안 계속된다는 호소도 끊이지 않습니다. 또 수갑의 성능이 문제가 돼가지고 경찰관들이 채웠는데 풀질 못해서 119로 뛰어가거나 그걸 막으려고 경찰서마다 절단기를 아예 비치해두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 성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요. 수갑 한 개가 보통 비싼 게 3만 원 정도 됩니다. 싼 건 한 2만 원 정도 되고요. 그렇게 비싸지는 않네요. 네, 쌉니다. 아주 고급이고 성능이 좋은 게 한 6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건 현실적으로 보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직업 경찰관이 10만 명 조금 넘는데요. 수갑을 가지고 있는 경찰관이 대략 7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럼 3721, 한 21억 정도 되네. 네, 그러니까 싹 바꾼다고 한다면? 뭐 군대에서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정부가 예산을 집행할 때 한꺼번에 바꾸지는 않습니다. 순차적으로 바꾸는데요. 그렇죠. 만약에 한꺼번에 바꾼다 하더라도 21억 원이면 됩니다. 얼마 안 하네요, 그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럼요. 거죠. 경찰이 이렇게 그 창피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고 이것 때문에 원한에 사무치는 사람도 있고 구체적으로 상처도 남게 되고 이러는데 21억이라는 예산을 쓰지 못해서 이렇게 우스꽝스러워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당장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소위 선진화된 국민 행복 시대의 경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요. 그거는 진짜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네. 전혀 뭐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이렇게밖에는 결국 이털남 방송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네. 경찰이 수갑을 전면 교체하는 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희도 기대를. 네, 저도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한번 CCTV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CCTV. 우리나라가 CCTV 천국이죠. 세계 최고입니다. 보급 대수가 네. 보급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나? 아무튼 설치 대수. 네, 보급됐고 설치됐는데요. 네. 원래는 영국이 제일 많았습니다. 영국이 대체로 250만 대 정도 있다고 그랬는데요. 영국 인구는 한 6천만 명 되죠. 땅덩이도 우리나라보다 넓죠. 훨씬 크고요. 네. 그런데 우리는 땅덩이도 작고 인구도 작은데 정확하게 한국에 몇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체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을 뿐인데요. 예. 보통 우리가 보는 CCTV가 한 400만 대 정도 있는 거로 추정하고 400만 대요? 네. 와, 그러면 영국하고 비교하면 인구 규모로 이런 거 우리나라가 거의 2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2등하고도 현격한 차이고요. 예. 한국, 영국을 제외하면 다른 나라엔 CCTV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하나 요새 이제 신종 CCTV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게 차량용 블랙박스입니다. 예. 뭐 제작 업체만 해도 300개가 될 정도로 굉장히 보급되고 있는데 이건 특히 보험 가입할 때 자동차 보험에서 뭐 3% 정도 할인 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그 소위 정책들을 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올해 안에 대략 200만 대 정도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훨씬 더 늘어날 거고요. 전국에 자동차가 1,800만 대 정도 있다고 하죠. 예. 그러면 뭐 차량용 블랙박스 CCTV까지 합하면 뭐 엄청난 숫자가 되는데요. 예. 하여튼 지금 대략 잡아도 600만 대 정도의 CCTV가 길거리 도처에 설치되어 있다는 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네. 한 사람이 집에서 나와서 출근해가지고 네. 직장에서 일하고 다시 집으로 퇴근할 때까지 CCTV에 몇 번이나 찍히나 이런 걸 한번 그 한 언론사에서 이제 기자를 이제 그 해가지고 쭉 해봤는데 제가 그때 숫자가 몇십 번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뭐 언론에서도 몇 번 했었고요. 예. 뭐 60번 나오기도 했고 뭐 나오기도 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수도권에 사는 주민의 경우에 하루 평균 83번 83번이요? 네, CCTV, 83회? 네, CCTV 카메라에 노출된다라는 게 나왔고요. 예. 뭐 83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90번일 수도 있고 70번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중요한 건 굉장히 많이 CCTV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그러니까 이거 그 개인의 동선이나 사생활이나 이 행동이 노출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너무 심한데요. 예. 지금 문제는 CCTV는 계속 확대되고 있고요. 네. CCTV의 효과도 쓸모보다는 굉장히 과장되고 있는데요. 예. 첫 번째 문제를 말씀드리면 CCTV가 하여튼 누군가를 감시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 사회가 누군가를 끊임없이 감시해야 되고 네. 또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감시당하는 사회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사회가 별로 건강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예. 그럼 감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이제 반론이 있을 수 있죠. 이를테면 범죄가 많고 예. 또 뭐 보안 방호 문제도 있고요. 뭐 안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CCTV가 꼭 필요하다. 또 학교 폭력하면서도 CCTV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해서 CCTV가 굉장히 신통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과연 그런가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는 CCTV가 효과가 있든 없든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CCTV가 그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건 분명합니다. 감시하고 있으니까요. 누군가를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동의하에 들여다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CCTV는 요새 성능이 엄청나게 개선돼서요. 뭐 디지털 방식이고요. 다 줌인, 당기고 밀고 이런 거 가능하고요. 360도 회전 가능하고 그다음에 컬러고요. 어떤 경우는 그 음성도 담는 CCTV도 있고요. 아, 진짜요? 그럼요. 음성 많이 담습니다. 또 요새 신제품 나온 건 어떤 게 있냐면요. 음성이 나는 쪽으로 카메라가 돌아가는 CCTV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카메라가 있다가 뭐 저쪽에서 무슨 소리 어느 정도 이상의 소리가 나면 그쪽으로 카메라가 돌아와서 촬영을 하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가상 상황이 어떤 젊은 그 연인이 골목길에서 자기 사랑에
딱 이런 얘기를 하면 CCTV에 바로 찍힐 수도 있다. 뭐 작게 낮은 막한 소리로 사랑한다 그러면 아니지만 뭐 좀 크게 세게 사랑한다고 하면 네, 그렇게 돌아가는 CCTV 기능도 있다는 겁니다. 예. 하여튼 그 인권 침해라는 건 사실이에요. 인권 침해 정도가 어느 정도냐가 문제가 되지만 엘리베이터 안에도 뭐 CCTV 있는데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화장을 고치시는 분도 있고 예. 뭐 또 이렇게 방송으로 말씀드리기 못한 하여튼 그런 남들이 안 봤으면 좋을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네. 그런 게 다 디지털 방식으로 촬영되고 또 그 촬영된 녹화분이 상당 기간 저장되기 때문에 인권 침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저장 기간은 얼마나 돼요? 저장 기간은 다 다릅니다. 자기 마음이죠. 뭐. 아, 그래요? 네. 방범용 CCTV 같은 경우 국가가 통제하는 CCTV는 관제센터도 두고 있고 저장 기간도 따로 두고 있고 그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한다든지 하는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데 네. 그건 뭐 많지 않고요. 예. 0.01% 정도 뭐 몇 대 안 그래요?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대부분의 CCTV는 이제 민간에서 설치하는 건데 이런 거는 뭐 아무런 원칙이 없습니다. 자, 인권이 제한되고 네. 인권이 침해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보다 안전한 사회로 간다든지 또는 뭐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해야 되는데요. 네. 이럴 때 우리 헌법은 어떤 규정을 두고 있냐면 헌법 37조에 있는데 반드시 법률로서 제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예. 그 국회에서 만든 법률로 국민의 대표자들이 만든 법률로 제한해야지 네. 뭐 사규로 제한하거나 예. 일부 회사에서 뭐 그런 경우 있죠. 또는 뭐 사장의 명령으로 제한하거나 하면 안 된다라는 대한민국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거고요. 이건 단순히 원칙이 아니라 규범력 그러니까 적용되는 어떤 구체적인 힘, 법률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CCTV가 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법률적 근거는 있긴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 25조에 보면 영상정보 처리 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그러니까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다 하니까 제한이죠.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CCTV 카메라에 대한 건데 여기에 어긋나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런 겁니다. CCTV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 설치할 수 있냐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국가 안전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뭐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 법령이 있으면 당연히 CCTV 설치할 수 있다. 범죄 예방과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게 2004년 5년부터 시작된 소위 강남구부터 시작된 방범용 CCTV죠. 이런 경우 필요할 수 있다. 또 시설 안전이나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아무도 없고 뭐 화재가 난 상태에서 대처할 수 없으니까 인력을 줄인다든지 뭐 이런 경우 가능하다. 교통 단속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교통 단속을 위한 카메라들 굉장히 많습니다. 도로 상황도 다 CCTV로 좀 다 그렇죠. 체크하잖아요. 네. 뭐 고속도로 상황도 그렇고 그렇죠. 간선도로도 다 그렇게 보는데요. 예. 또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 교통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금 얘기가 그런 게 케이스죠. 네. 이런 경우 CCTV 카메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렇지 않은 카메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냥 자기 집 앞에 설치해 놓거나 사업장에 설치해 놓거나 하는 경우들 많죠. 제가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여쭤볼게요. 그 몇 년 전에 크게 뉴스가 됐었는데 목욕탕에서 타일실에 CCTV를 설치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찬반 양론이 있었는데 아니 목욕탕에서 사람이 어떤 패션으로 있는지 다 아는데 타일실 앞에 그걸 CCTV를 설치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주장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 워낙 도난 사고가 많다. 도난 사고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거는 다행히 법률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이라고 썼는데 이거는 뭐 사우나 이렇게 땀내는 한증막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CCTV 카메라를 설치 운영하면 안 된다. 그 불법이네. 네,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건 처벌도 더 세고요. 그럼 명백하네 그러면? 네, 이거는 그러니까 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다행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고 있는데.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 회사에서 사무실에 CCTV를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회사에서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래갖고 예를 들어서 마음만 먹으면 그 특정 직원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컴퓨터 모니터로 지금 뭘 보고 있는지 다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상 불법이라고 봐야 됩니다. 불법입니까? 노무 감시고요. 인권 침해고요. 예. 그런 CCTV 그런 용도로 많이 하죠. 예. 그러니까 제가 제보 받은 것 중에 좀 슬픈 제보가 있는데요. 네. 충청 지역의 어느 대학입니다. 네. 이 대학은 소위 기독교 정체성을 정관에 예. 설립 목적에 포함하고 있는 대학인데 교직원 교수들은 다 대학 구내에 대학교회를 다녀야 돼요. 오. 그리고 거기 11조를 내야 됩니다. 예. 안 그러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요. 예. 그러니까 교수들도 참 사립대학의 교수들이 약한 존재들인데 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에도 다 참석을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네. 근데 주일 예배에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보는 게 교회 입구에 설치된 CCTV 카메라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걸 통해서 매주 점검을 하고 예. 또 출석 안 하면 교목실에서 연락을 해서 왜 지난주에 안 오셨냐 이런 압박을 한다고 합니다. 오. 그러니까 정말 그런 용도로 쓰이죠. 왜냐하면 CCTV가 중요한 게 무슨 안전을 위한 것이다, 범죄를 막기 위한 것이다, 화재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예. CCTV 설치한 사람이 의도대로 설치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들여다보고 싶은 게 있을 때 CCTV를 설치하잖아요. 예. 그럼 그 의도가 정말 공공의 안녕이나 뭐 사회 질서나 뭐 복리나 이런 것에 기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 공공 카메라는 대체로 그런 역할을 한다고 저는 믿고 싶은데요. 예. 민간 카메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통제가 되지 않는 거죠. 마구잡이식으로 설치되고 있고 예. 자기가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노동자, 뭐 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용도로 쓰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뭐 화장실을 얼마 가는지 점검할 수 있는 거고 자리를 얼마나 비우는지. 그렇죠. 예. 뭐 담배 피러 나가는지 또는 무슨 전화를 받는지 이런 것을 일상적으로 감시한다는 건데 네. 임노동자로서 그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시간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는 건 명백한 불법인데요. 예. 이 불법을 막을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CCTV에 대한 뭐랄까요 환상이랄까요? CCTV에 대한 좀 막연한 기대, CCTV는 괜찮은 것, 좋은 것, 뭐 범죄 예방이나 범인 검거에 도움이 이런 된다. 것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국에 방범용 카메라, 경찰이나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이게 5만 8천여 대 정도 있습니다. 예. 사실은 요 정도만 합법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나니까 범죄가 뭐 줄었다 이런 보도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 범인 검거율도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범인 검거했다고 CCTV 보고 잡았다고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실제를 들여다보면요. 이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2004년 5년경부터 이제 강남구부터 CCTV가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CCTV 설치한 지 2, 3년 정도 경과한 2007년 상황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그때 상황이 중요한 거는 이제 강남구에는 CCTV가 상당히 많이 보급됐고 다른 구에는 아직 보급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강남구에는 경찰서가 강남경찰서도 있는데 수서경찰서도 있습니다. 강남구는 강남구에 이제 강남경찰서의 경우에 2007년 상반기만 보면요. 범인 검거율이 86.2%였습니다. 뭐 이것도 엄청나게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범인 검거율이 가장 높은 나라니까요. 근데 같은 강남구 관할에 수서경찰서의 경우에 같은 기간 범인 검거율이 71.3%였습니다. 그러니까 15%포인트가 낮죠. CCTV가 똑같이 설치된 강남구 관내였고 그다음에 그냥 경찰서만 다를 뿐인데 어떻게 15%가 낮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답변해야 되는 거고요. 너무 이상한 일이죠. CCTV가 똑같이 설치됐는데 어떻게 범인 검거가 그렇게 다를 수 있는가 그런 거고요. 중랑경찰서가 있습니다. 중랑구는 당시에 CCTV가 한 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범인 검거율은 93.9%였어요. 2007년에? 네. 상반기에. 그러니까
강남경찰서의 86%보다 훨씬 높고 CCTV 카메라가 잔뜩 설치되어 있는 수서경찰서의 71.3%보다 훨씬 22.2%포인트 정도 높은 네. 기록적인 범인 검거율을 기록했습니다. 해와경찰서의 사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해와경찰서는 해와경찰서는 저기 대학로 있는데 그쪽이죠. 네, 그렇습니다. 옛날 동대문 경찰서인데요. 그렇죠. 네. 대학로 등을 포함하는 여기는 이제 CCTV 카메라가 관내에 15대밖에 설치되지 않은 막 설치되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네. 범인 검거율이 101%였습니다. 100%가 넘어요. 이건 아니요. 누적을 포함하니까 넘기도 하는데 통계가. 예. 지난해 그래서 범인을 그들이구나. 올해 검거하거나 그러면 넘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시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100%가 넘을 수 있냐 하는데 그러니까, 예. 경찰 통계가 가끔 그렇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예. 하여튼 중요한 건 예. 자, CCTV가 조금 설치되어 있는 데는 100%가 넘었고 예. 전혀 없는 데는 93%, 94%가 됐고 있는 데는 뭐 86%, 71%. 이러면 이런 통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라는 예. 거죠. 예. 이거는요. CCTV 카메라가 범인 검거와 무관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는 텔레비전 화면 등을 통해서 CCTV를 통해서 범인을 검거한 장면을 많이 보는데요. 예. 일단 텔레비전의 속성을 좀 아셔야 되는데 물론 많은 청취자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텔레비전 뉴스나 보도물은 화면이 있어야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이죠. 보여주는 거죠. 물론이죠. 텔레비전이 뭐 소리 크게 나온다고 비싼 게 아니라 화면이 커야 되고 예. 화면이 잘 나와야 비싼 거 아닙니까? 예. 화면이 가장 중요한 매체인데요. CCTV 영상물은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범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CCTV 영상물도 많이 보여줍니다. 실제로 CCTV 속에 나오는 범인은 어떤 모습이냐면 예. 아주 흉악한 연쇄살인범으로 아직도 우리가 잊지 못한 유영철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인데 범행을 벌이는 당시에 CCTV 카메라에 포착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모자를 쓰고 있고 멀리서 잡힌 장면이어서 그 사람이 범인인 건 특정할 수 있었는데 그 CCTV 카메라 영상물, 녹화물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건 키 170cm에서 175, 6cm 정도로 추정되는 남성이라는 거였습니다. 그거밖에? 네, 그런 사람 한 1,000만 명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단서인 거죠. 예. 실제로 범인 검거에 대한 단서는 범행 현장에서 나오는 거지. 그렇죠. CCTV 카메라는 굉장히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합니다. 범죄 예방에도 극히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CCTV 카메라를 한국보다 훨씬 먼저 설치했던 영국의 경우에도요. 다양한 범죄학 보고서들이 이런 것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예. 영국에서는 일부 풍선 효과 같은 것도 나타나는데 풍선 효과는 뭐냐면 CCTV가 많이 설치되면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범죄가 늘어나는 것도 있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범죄가 늘어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CCTV가 많이 설치된 강남구에서 범죄 발생률이 더 늘어나기도 하고 검인거율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CCTV 없는 데가 높기도 하고 CCTV 있는 데가 낮기도 하고 이렇게 데이터로 봐서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하는 데이터가 넘쳐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데이터는 CCTV 카메라가 우리가 흔히 예상하는 것 같은 범죄 예방이나 범인 검거와는 무관하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기초질서 확립에는 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 무단투기라. 네, 쓰레기 무단투기, 노상 방뇨 이런 거는 도움이 되고요. 실제로 방범용 CCTV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곳은 CCTV 촬영 장소라는 안내 편말을 붙이고요. CCTV 카메라는 늘 한 곳에 고정되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범인이 바보가 아닌 한 또는 뭐 제정신이 아닌 한 CCTV 카메라 앞에서 자신을 특정시키거나 노출시킬 만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진짜 그러네요. 계획 범죄라면 당연히 CCTV 설치 장소를 미리 보고 피해갈 것이고. 그럼요. 우발 범죄라고 한다면 그건 순간적으로 욱하거나 이래서 나타나는 거니까 CCTV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아니 우발 범죄는 범죄 예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CCTV가 그러니까. 수백 대가 설치되어 있더라도요. 네. 그러니까 무관하다. 논리상으로 그러네요, 진짜. 그런데 왜 이렇게 CCTV를 설치하고 있느냐? 이거는요. 강남구의 사례에서 보면 확실한데 강남구는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비해서 돈이 많은 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산층 이상이 많이 다수 거주하니까 안전에 대한 욕구도 많습니다. 구의회가 앞장서서 구청장과 함께 CCTV를 설치해 나가는데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가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고 보여주기에 가장 좋은 방도입니다. 물론 CCTV가 한 대 설치할 때 방법용 같은 경우에 1,000만 원이 넘지만 예. 그래서 뭐 200대 설치하면 뭐 꽤 많은 액수가 들고 관제센터도 해야 되고 이러지만 전시행정으로서의 효과는 정말 딱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은 CCTV가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사실 찰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아마 8, 90%의 시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은데요. 8, 90%라는 근거는 CCTV 카메라를 공공용으로요. 설치할 때는 공청회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여론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럴 때 대체로 8, 90%가 나옵니다. 이거는 좀 저는 일종의 착시 현상도 있다고 보는데 아까 텔레비전 말씀을 드렸지만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CCTV가 나올 때는 CCTV가 범인을 검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사실은 CCTV에 의해서 촬영당하는 입장인데 그렇죠. 저는 관점의 이동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촬영당하는 입장인데 텔레비전을 자꾸 보다 보니까 촬영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관점이 바뀌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나는 빠진다라는 생각을 그런 하는 생각도 있고 내가 마치 촬영하는 입장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호, 예. 그래서 CCTV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도 있고 또 예. 찬성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뭐 누가 분석한 건 아니고 저 혼자 분석한 건데요. 예. 근데 그건 진짜 중요한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찍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별로 자각을 하지를 못하고 TV를 통해서 타인이 CCTV에 찍히고 있는데 그 타인이 알고 보니까 범죄자였다. 그러면 착수형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CCTV 카메라에 대한 얘기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최근에 이제 서울 지하철의 경우에 2호선, 7호선에 열차 한 양마다 2개의 CCTV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 뭐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성추행 막겠다, 뭐 화재 막겠다 이런 거고 기관사가 이제 일상적으로 그걸 보면서 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당장 지하철 노조에서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지난 뭐 시장 때부터 한 건데 인력을 감축하려고 지금 이 기관차가 운영될 때 열차가 운영될 때 기관사 한 명만 탑승합니다. 예전엔 2명이 탑승했는데 그러니까 기관사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차량 운전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승하차가 뭐 지하철이 그냥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끊어줘야 되는지 이거 해야 되는 거고요. 보통 한 전차가 이 칸을 9개 정도, 구량 정도를 달고 다니는데요. 그럼 CCTV 카메라를 2대를 설치해야 되고요. 또 입출입을 보면 최소한 18대 이상이니까 한 30대 정도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거를 혼자 탑승한 기관사가 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이죠. 불가능하죠. 그리고 만약에 CCTV 카메라를 지켜보고 있으면요.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운전이 소홀해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차량 운전하면서 DMB TV 시청을 한 거고 뭐가 달라요, 그게? DMB 시청을 한 대만 하는 게 아니라 DMB를 수십 대를 깔아놓고 시청하는 거예요. 다양한 채널을 한꺼번에.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뭐냐. 지하철이란 공간은요. 일단 지하철 경찰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상당히 많은 인원이 활동하고 있고 또 안전요원들이 있고 공익근무 요원들도 함께 활동합니다. 지하철에서 성추행이나 소매치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하철이란 공간은 범인 검거율이 굉장히 높은 공간이에요. 지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뭐 지상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일정하게 폐쇄되어 있는 공간이고 전동차 CCTV만이 아니라 이제 그 대합실이라고 그러나요? 그 플랫폼 기다리는 곳에도 엄청나게 많은 CCTV가 있기 때문에 범인이 아주 많이 검거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객차 안에까지 승차 공간에까지 CCTV를 둬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건 그냥 편리적 사고라는 거죠. 또 이런 걸 하려면 시민들에게 좀 의향도 물어보고 이건 단순히 이해 당사자라고 얘기하기도 좀 못한데요. 기관사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혼자서 책임지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의 입장도 들어봐야 됩니다. 실제로 시뮬레이션도 해봐야 되고요. 기관차를 운전하면서 CCTV 카메라 모니터 활동이 가능한 거냐 이런 것도 점검해 봐야 되는데 이런 일들 없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다만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는 건데요. 시민들 입장에서도요. CCTV 카메라가 정말 많아지면 좋은 거냐. 이를테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 입장에서는 고객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
공짜로 타는 것도 아니고 운임을 지급하고 지하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인데 그렇죠. 지하철을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CCTV에 우리 얼굴이 노출돼도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좀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택시 안에도 있고요. 버스 안에도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나와요. 버스 승객이 뭐 버스 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으니까 맞아요. CCTV 맞아요. 설치를 확대하고 전면화하고 택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중요한 뭐 차량용 CCTV가 역할도 하고 있다면 이를테면 경찰 순찰차 같은 경우에도 CCTV가 설치돼야 되잖아요. 네. 경찰 순찰차 안에는 CCTV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거기는 뭐 경찰관들만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피의자들도 뒤에 많이 태우잖아요. 뭐 호송하고 이런 경우도 많죠.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냐면 뭐 사례는 그것보다 많을 것 같지만 예전에 양천서에서 고문 사건이 있었죠. 예, 고문 피해자들을 어디서 많이 고문했냐면 순찰차 안에서 많이 고문했습니다. 아, 그래요? CCTV 사각지대거든요. 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입장에서 좀 필요할 것 같은 공간에 CCTV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겁니다. 서울 양천서 사건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그 형사들이 고문을 했지 않습니까? 네. 5명의 경찰관이 한꺼번에 구속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형사계 사무실, 형사과 사무실에 한 달 동안 앞뒤로 CCTV 카메라 녹화가 안 됩니다. 그래요? 네. 왜요? 모르죠. 녹화가 안 됐다고 설명해요. 아, 예. 진짜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 그때? 예, 네. 예, 저도 기억나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 시간에. 또 뭐 경찰관들 경우에 뭐 고문하는 경찰관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만약 고문하려고 마음 먹으면 자기들은 CCTV 사각지대를 잘 알고 있잖아요. 거기 가서 고문을 하면 되는 겁니다. 가혹행위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CCTV라는 게 정말 찍는 사람, CCTV 관리자 마음대로 운영된다는 거를 시민들께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CCTV가 우리의 안전을 지켜줬으면 좋겠을 때 CCTV는 무기력하고요. 예. 뭐 녹화가 안 됐다. 카메라 방향이 잘못돼 있었다. 네. 실수로 지워졌다. 이런 얘기들이 예. 많이 나옵니다. 맞아요. 이를테면 작년에 있었던 대구에 있는 한 경찰서에서 유치장 탈주 사건, 예. 통 아저씨보다 더 뛰어난 그분 사건 때 경찰서 유치장에는요 CCTV 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네. 그리고 카메라 방향은 경찰관들을 향하고 있는 게 유치장을 향하고 있어요. 예. 이분이 그 배식구를 통해서 빠져나왔다 이런 장면들은 CCTV 카메라에 100% 녹화가 돼 있습니다. 예. 근데 경찰이 그걸 공개하지 않았어요. 음.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언론에서도요. 예. 뭘 그렇게 숨기려고 그러냐. 탈주를 막지 못한 것. 하여튼 직원들이 졸고 있었든 자고 있었던 간에 3명이나 근무하면서도 그 한 사람의 탈주를 막지 못했던 것에 대한 책임은 명확하니까 보자. 그렇죠. 근데 공개 안 한 이유가 직접적으로는 뭐 얘기 안 하지만 간접적으로 경찰관들이 언론에 얘기한 거는 국민들이 놀라실까 봐 합니다. 그러니까 뭘 놀라요? 아니, 국민의 정신 건강을 챙겨주는 경찰의 마인드도 좋아요. 그런데 자, 국민들 입장에서 정말 보고 싶잖아요. 우리 경찰이 예. 도대체 어떻게 유치장에서 그렇게 탈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러면 어떤 상황이 있었나. 그리고 국민은 경찰의 주인이기 때문에 점검할 권리가 있어요. 그럼요. 일종의 경찰이 국민의 머슴 아닙니까? 우리 네. 머슴들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결정적일 때는 공개 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CCTV라는 게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공개 안 해요. 저도 개인적인 얘기는 사실 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겪은 얘기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언젠가 미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어떤 경찰관이 오더니 절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선수인데 그리고 무슨 경찰청에 무슨 위원도 했고 인권운동 하는데 가란다고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야 될 이유를 설명해라. 그러니까 별다른 이유도 없고 그래서 저는 뭐 지켰어요. 그런데 막 몸으로 밀어내고 이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경찰관만 미 대사관 정문 앞이니까 수십 명이 있었고 저 혼자였어요. 제가 경거망동하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경찰관이 저를 자꾸 밀치기 때문에 저는 CCTV를 의식하면서 CCTV 카메라가 어떻게 촬영하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문 앞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경찰관한테 맞기도 하고 근데 거꾸로 제가 공무집행 방해 또 치상죄로 이제 현행범 체포가 되고 또 형사처벌도 받는데요. 제가 무죄하다는 걸 보여주는 건 미 대사관 정문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대의 CCTV 카메라 아닙니까? 그날따라 그 시간에 하나도 녹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막 항의하고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뭐 미대성 안에 들어가서 달랜다고 안 주니까 예. 뭐 취해법권제인데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압수수색도 뭐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마음을 먹어야 하는 거고 하여튼 계속 그거 가지고 항의하니까 CCTV 카메라가 하나 나오긴 했어요. 녹화물이. 그거는 지금 역사 박물관 쪽 예전에 문화체육관광부 그 청사 쪽에서 찍은 건데요. 자동차가 손톱만하게 나오는 CCTV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움직이는 건 식별이 안 돼요. 겨우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할 때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느냐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런 CCTV 카메라가 너무 많다. 그리고 사적인 거는요. 뭐 화장실 몰카 같은 거 가끔 검거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왜 검거되냐 하면 범행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혼자 보는 경우에는 절대 검거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상에 올리거나 유포하는 과정에서 검거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끔찍한 건 이런 겁니다. 어떤 건물의 사용자나 건물주가 화장실이나 이런 은밀한 공간, 정말 누구도 절대 봐서 안 되는 공간에 CCTV 카메라를 몰카죠. 설치해 놓고 자기 혼자 그것을 즐기고 있다면 목욕탕 업주가 그러고 있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좀 답답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신뢰도 여럿 있고요. 이 사람이 정말 유포하거나 뭐 친구들하고 돌려보거나 자기 어디 인터넷 공간에 올리지 않으면 검거도 할 수 없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생산부터 유통 설치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단속 시스템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정말 누가 범죄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거나 뭐 성도착증 환자가 자기의 성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거나 그렇죠. 노동자들을 노무 감시하기 위해서 하거나 정말 공공의 이익과 전혀 무관한 수백만 대의 CCTV가 길거리에 넘쳐나고 있는 상황은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이런 상황은 국가가 나서서 정돈을 해야 된다. 맞아요. 그런 면에서 좀 답답함이 있어서 CCTV가 단지 아주 작은 부분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은 검거한다. 그렇지만 사실 효과도 별로 없다는 건 입증이 되고 있고 이런 환상만 심어주면서 이렇게 몇 대가 있는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국가도 모르고요. 다만 추정할 뿐이에요. 생산량이 있으니까 350에서 400만 대 정도 생산됐고 설치됐을 거다라고 추정하는 건데요. 그렇게 추정만 하고 있고 CCTV가 오히려 우리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은 종지부를 찍어야 되고요. 그래요?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좀 점검을 해야 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CCTV는 방법용 CCTV도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민간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내다 걸은 CCTV가 거의 절대 다수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들의 일상이 전부 다 노출되고 있다는 거고요. 방법용 CCTV도 사실은 그렇게 범죄 예방이나 범인 검거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오창익 국장께서 아예 구체적인 데이터까지 제시하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다면 CCTV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인식 좀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찍는 사람이 아니라 찍히는 사람이다. 그렇지. 맞습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네, 찍고 있다. 모골이 송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는 지금 전혀 우리 본의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흥미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또 감시 받고 있다라는 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오마이뉴스는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탈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의 대선 올레도 10만인 클럽 덕분이었습니다. 이탈남과 오마이TV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작자입니다. 월 10,000원에 참여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7,500명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어제 방송에서 진행과 편집상에 좀 약간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좀 더 신경을 쓰고 좀 더 집중을 해서 진행을 하고 편집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